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더 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15%에 해당하는 인구가 재외동포입니다. 이들 재외동포는 전 세계 180개국에서 한민족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곳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이기철 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장님, 재외동포청 네, 아주 그 정부 기관 중에서 지금 가장 새로운 기관이지 않습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언제 생겼죠? 올해 6월 5일. 6월 5일. 예, 그러니까 5개월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재외동포청을 생긴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간단히 어떤 역할을 하고 예.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우리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이제 관장하는 것으로서 크게 그 기능은 네, 재외동포들을 보호 지원하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재외동포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재외동포와 본국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네,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네, 예,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것은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재외동포를 따뜻하게 보듬는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재외동포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이제서야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이제 재외동포 재단이라는 그런 공공기관이 그렇군요. 예, 그 역할을 네, 일부분 대신했고, 그다음에 외교부도 이제 그 역할을 됐고. 이제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서 예.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 상황이 반영이 된 것이죠. 맞습니다. 네. 우리 재외동포청장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 예. 우리 임명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감회랄까 뭐 어떤 이 사명감을 갖고 계시나요? 전 세계 재외동포 분들의 한 30년 동안의 그 여망이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네. 약속을 하시고 또 네. 그것을 네. 이행하셔가지고 네. 그 결과로 이제 생긴 곳이 네. 이 재외동포청이기 때문에 네. 또 특히 초대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엄청난 부담감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크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여실히 느껴집니다. 느껴지십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재외동포청 네. 그리고 우리 이기철 청장님 하면 어떤 키워드가 생각이 날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지금 나열이 되고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좀 이렇게, 가장 눈에 띄십니까? 사실 별로 마음에 드는 키워드는 없는데.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네. 어떤 키워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재외동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 네, 이렇게 불리우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평생 살아왔던 네.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정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재외동포가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예. 어느덧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각국 한 180여 개국에 네. 나가 계시는 제외 동포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추산하십니까? 한 달 전에 그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708만 아, 700. 명으로 예. 아, 예. 2년 전에 했을 때보다 좀 줄었습니다. 네. 24만 명 정도 줄었는데요. 네. 그것은 뭐 그분들이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른 나라로 제3국으로 이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그 통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708만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 사실상 전체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것이 또 타당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약간 공식적인 숫자일 그렇습니다. 것이니까 조금 더 숫자에 안 잡히는 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 재외동포청이 어떤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역할을 가령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까? 예, 사실 재외동포청이 이제 100일 되는 날 9월 13일 날 네. 우리 여태까지 재외동포청이 해온 그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네. 대해 가지고 로드맵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로드맵에 이제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그리고 또 우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주류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 네. 예, 그리고 국내 체류하고 계시는 우리 재외동포들을 이제 살피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로드맵 발표를 그 사이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또 그 사이에 또 중요한 그 국제 행사를 하셨어요. 네, 한인 비즈니스 대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죠? 예, 그것이 지난 10월 11일부터 네. 14일까지 미국 오렌지 카운티의 애너하임 컨벤션에서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됐었습니다. 미국에서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에 왜 그 미국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이제 세계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이제 21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성년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해외도 나가보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그동안 쭉 국내에서 하시다가 그렇습니다. 네. 의견도 있었고 네. 아무래도 해외에서 하게 되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해외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는데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군요.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초로 한인 그 해외에서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아주 성공리에 호평하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면 그게 마무리돼서 구체적인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 기업 수가 되겠죠. 참가 기업 수가 예년에는 한 2,000명 약간 넘었는데 이번에는 7,800명이 이렇게 되었고 기업 수가 기업 인수 참가 기업 인수 인수가 그렇고요. 네. 그리고 거기 컨벤션에 보면은 그 전시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600개가 꽉 차가지고 오히려 더 만들었고, 그리고 상담 건수도 한 17,000회 정도 됐고, 그리고 상담 그 액수도 과거에 비해 가지고 크게 이제 늘어났고,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규모 차원에서 그 예년에 비해서 이제 그 성장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도 업종 분야도 과거에는 뭐 제조업, 그다음에 무역업에 관한 거였는데 이제는 4차 산업, IT, 금융, 뷰티, 문화 이런 분야로 굉장히 다양화됐기 때문에 더 성과가 더 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외 각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이제 한인 비즈니스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는 국내 중소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대거 가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모색하셨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별로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분들을 위한 장터를 열었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네. 전 세계 한 30개국에서 기업인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중소기업 중앙회가 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네. 더 많은 우리 중소기업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많은 그 미국인들이 깜짝 놀랐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이렇게 강력한 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상무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아하. 또 각 그 주에서 이제 이 주의 상공회의소에서 참가한 데도 참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16개 광역 지자체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하. 그리고 5분의 지자체 광역 지자체 장님이 참석을 그러니까 하신 대회였습니다. 광역시장이나 뭐 또는 도지사. 도지사분들께서 예, 다 예. 가셨다 이런 예, 말씀. 예, 예. 굉장히 뭐 이 전폭적인 이 참석을 하신 셈입니다. 예. 지금 그 미국에서도 연방 의원들이나 각 도시의 시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여러분의 이제 시장님들도 네. 오고 또 특히 이 비즈니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조직위원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조직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얼마나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대해서는 미국의 여러 도시의 한국 상공회의소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개최지로 이제 낙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떨어진 다른 지역의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참여를 별로 안 하는 게 보통 이제 관례였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예외였습니다. 떨어진 그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전부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전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번에 그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끝났는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해외를 많이 가고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한 번은 국내에서 하고 한 번은 해외에서 하고 또 국내에서 하고 해외에서 하고 네. 그런데 이제 해외는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죠. 네덜란드 대사로 계실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네. 뭐 네덜란드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알리는 것, 네. 수록하는 것. 아하. 그 사업을 한 2년 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굉장히 상당한 이제 좋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부임을 해서 교과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전체 한 70% 정도가 한국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네덜란드 3대 교과서 출판사 중에 한 6권 정도가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에 대해서 최대 6페이지까지 기술을 했었습니다. 네. 기술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많이 알리게 되고 또 네덜란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자긍심 또한 높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히딩크와 과거의 한국 국가대표 네. 이제 감독을 하셨죠. 예. 히딩크와도 굉장히 각별한 인연을 갖고 또 외교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저 히딩크 감독은 사실 제가 네덜란드에서
형이라고 한국말로 형이라고 부르는 두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한 분은 지금 작고한 분이었는데요. 네, 네. 반데얼 란이라고 하는 암스테르담 시장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암스테르담 시장님하고 네. 그다음에 그 히딩크 네. 형님하고 두 분을 제가 이제 형님으로 모셨는데 그러니까 영어에 뭐 형이라는 단어, 브라더나 뭐 이런 걸 쓴 게 아니고 그냥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로 한국말로 형이라고 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네. 그것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줬죠. 네. 그때는 아주 좋아하시더군요. 아, 두 분 다. 그렇군요. 예, 네, 네, 네. 그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형이라고 부르시게 된 겁니까? 그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거죠. 네. 예, 통하는 게 있고 그분들이 네. 저보다 연장자고 해가지고 네. 한국말로 이제 빅브라더가 형이다. 난 당신들을 이제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랬더니 다들 박수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예. 제가 네덜란드 대사로 이제 부임을 한 다음에 네덜란드 왔으니까 히딩크 감독은 좀 만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별로 연락이 되는 그런 채널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히딩크 감독이 TV 프로에 젊은이 TV 프로에 출연한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방송사에다가 물어봐가지고 한국 대사가 거기 같이 갈 용의가 있으니까 그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히딩크 감독하고 이 TV에 같이 출연을 하게 됐죠.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 가지고 기여를 많이 했는지 또 히딩크 정신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한국 국민의 영원한 영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서로 친근 관계가 이제 맺어져 가지고 히딩크 감독 집에도 제가 한 5번 정도는 갔을 거예요. 그리고 관저만찬에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했고 한국에 와가지고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고 그 시장님도 네. 시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는지. 뭐 그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형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왜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이 네덜란드 교과서에 들어가는 것이 네덜란드의 이익인지라는 네. 것을 설명하는데 네.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어느 날 제가 혼자 생각을 했어요. 나는 네덜란드에 오기 전에 어떻게 네덜란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던 겁니다. 아, 학교에서 배웠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다음 날 이제 사무실 나가가지고 네덜란드 교과서에는 한국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를 네.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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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체 70%에는 한국이라는 말이 아예 없었어요. 30% 정도의 한국에 대해 가지고 나왔는데 가장 좋은 말이 싱가포르, 대만,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라고 불리운다. 이게 제일 좋게 나온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교과서에 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실을 수 있을까? 일단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콘텐츠는 뭘로 정하는 게 좋을까? 한국의 경제 발전상이라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라고 하는 이카노미스트의 이제 시사 주간지가 자매지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매년 전 세계 165개국의 민주주의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한국이 4개의 레벨 중에서 제일 높은 완전한 민주주의 레벨에 해당하는 겁니다. 네. 전 세계 순위로 본다 그러면은 한 20위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프랑스, 벨기에 뭐 이런 나라보다 높아요. 어떨 땐 미국보다 높아요. 네. 아시아에서 제일 높기도 하고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 정도입니다. 이것을 실어주면은 한국의 발전상을 실어주면은 그건 네덜란드의 이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 근거로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넣을 수 있는 소재는 전 세계에 무궁무진하다. 근데 어떤 소재를 집어가지고 교과서에 넣느냐 하는 것은 그 소재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레슨을 주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소재는 학생들에게, 네덜란드 학생들에게 매우 소중한 레슨을 준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국민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한국의 그 발전상은 말을 해준다. 한국은 여러 가지로 매우 불리한 여건, 좁은 국토, 빈곤한 자원, 북한으로부터의 침략 이런 것을 이제 북한으로부터 위협 이런 것을 이제 그 겪으면서도 극복을 한 것은 그 한국민들의 근면함 그리고 부지런함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한국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네덜란드 학생들은 더욱더 진취적이고 근면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 다른 것은 남북한은 1500년 동안 한 나라였다. 그런데 북한은 실패, 한국은 성공했다는 그런 사실은 결국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선택한 한국이 성공하고 북한이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우수함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결국은 네덜란드가 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갖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알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네덜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ODA에 대한 정당성 부여라든지 그런 거는 한국의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은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특히 제가 정치인에게 강조했던 거는 네덜란드 참전용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가까워지게 되다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아주 새로운 스토리를 알게 됐다. 참전용사들은 결코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였다.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못 배우고 돈이 없었으면 한국까지 갔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이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대사로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뭐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만일 60년 전에 이분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그분들의 행동이 한국 발전에 기여한 것이 네덜란드 교과서에 수록이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네덜란드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이 수록되는 것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히딩크 형 그리고 그 반데얼란 시장님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분위기 잡고 어레인지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그분 형님들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또 설득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을 내고 해서 예. 계속 그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예. 실제로 네덜란드 교과서에 그런 예. 많은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군요. 예,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그분들 기업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우리나라 동포 분들이었어요. 네. 교과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현재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네덜란드 말은 까막눈이었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 남자와 결혼한 한 분, 네. 우리나라 동포 여성 한 분이 네. 네덜란드 교과서를 다 보고 그 중요한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주셨어요.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은 이 교과서가 불가능했고 또 당시 어떤 유학생 한 분은 제가 네덜란드 사람을 설득할 때 사용하라고 PPT를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우리가 만든 또 별도의 책자를 네덜란드 말로 다 번역을 해주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 한인회 홈페이지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셨고 어떨 때는 좀 힘들고 해가지고 이거 포기할까 그런 생각들 하다가 동포분들의 이런 그저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시 잡은 적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저의 손님이 되는 거죠. 로테르담 이제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로테르담 투자청에서 매년 4만 유로를 한글학교 임차료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거를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2만 유로만 주겠다고 통보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는 폐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테르담 투자청장을 찾아갔습니다.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투자청장 얘기가 지난번에 통보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원액은 반으로 삭감된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 만일 이 네덜란드 그 보조금이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면은 우리 학교는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폐교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로테르담에 주재하고 있는 35개 학교 중에서 20%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거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워낙 중시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 회사가 고용하는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60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420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연 임금을 4만 유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1,680만 유로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 당신은 지금 2만 불 절약하려고 하다가 840회를 손해 보려고 그러는데 나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지만은 당신이 꼭 하겠다 그러면은 뭐 다른 데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나왔어요. 이제 한글학교 선생님은 우리가 을인지 알았더니 우리가 갑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간 곳이 미국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미국 학교 교장한테 가서 왜 이것을 4만 유로를 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전체 수업일이 220일인 전체 임차료가 22만 유로인데 수업일을 비례로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4만 유로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계산법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중에 들어간 거 아니냐. 우리 그 한글학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8,000유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2,000유로는 이익 아니냐.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절반으로 줄이자.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29,000유로로 해가지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이렇게 잘 해결된 다음에 이 동포 사회로부터 대사관이 많은 신뢰를 이제 받게 되고 점점 이제 좋아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굉장히 아찔했던 그 외교관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아찔했던 경험도 있으셨다고 하던데 소말리아 해적들 뭐 얘기들이 있던. 예. 그 소말리아 해적이 이제 해적 사건이 2007년, 8년 이때쯤 해가지고 네. 많이 2008년. 발생을 했죠. 네.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영사국 심의관으로 있었는데, 그렇군요. 우리 해적으로부터 이제 피해를 입은 그런 기업들을 제가 측면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의 전문가로부터 네. 해적 피랍 사건 협상법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많이 레슨을 받고 네. 또 책을 찾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꽤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브라이트 루비오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짧은 시간에 안전하게 우리 피랍 선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사실 굉장히 아슬아슬했던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예, 아슬아슬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직접 협상을 하는 건 아니고 협상을 하는 선주를에게 코치를 하는데 네. 어떨 때는 저의 이제 코치가 뭔가 잘못 제가 판단했다 그러면은 피랍된 선원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조언이었거든요. 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네. 저는 그 전문가의 얘기를 잘 듣고 그거를 제가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손주에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손주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거죠. 듣고 보니까 또 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후배들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 LA 총영사관은 굉장히 그 우리 그 재외 동포 분들도 많이 살고 있고 네. 캘리포니아에 많이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뭐 신분증을 또 만들기도 하고 하셨다고. 예,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제가 했던 거 중에서 이제 그 LA에서 했던 거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총영사관 신분증을 만드는 거였는데 네, 네,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에는 많은 우리나라 서류 미비자, 서류 미비자라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쓰는데 그냥 쉬운 용어로 하면 불법 체류, 불법 체류. 불법 체류 우리 국민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주겠다라고 한 2000년대 초에 이제 2010년대 초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불법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해주겠다. 경제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불법 체류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네.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자기 나라 총영사관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시험을 보게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미국에서 사실 운전면허증 없이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의 뭐 예.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됐어요. 네. 그래서 LA에 갔더니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업 그리고 동포 사회의 불만이 현안이 돼 있었고. 현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째 그거를 이제 현재 그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이제 외교부 직원이 그거 해주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네. 왜냐하면은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네, 네,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지금 LA에 가보면은 성공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아마 상당 부분이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초기에는 불법 체류자였다고 들었다. 불가피하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의 한인 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자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분들을 지원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캘리포니아 정부가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거 아니겠냐. 다 알면서 허용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노할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담당자분들을 이제 LA로 초청을 했어요. 네. 당신들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하면 더 확실하게 느낄 거 아니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이해를 하게 됐고, 그다음 미국 이제 LA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가 가지고도 협조를 요청하고 해가지고 제가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6개월 만. 6개월 만에 이제 그거를 해결을 했어요. 현안 중에 현안이었네요. 예, 현안 중에 뭐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끌어온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도 우리 관할이 아닌 그런 데서도 와가지고 이 자꾸 면허증을 이제 받아가지고 네. 이제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본부에다가 우리 저 LA 총영사관 관할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채택을 하는 그런 주가 한 15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 주에 전부 다 이렇게 전파를 하자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신분증을 발급을 해주다 보니까 좀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이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분증 발급하는데 25불인가 이렇게 들어요. 네. 저도 이제 제가 돈을 내 가지고 제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아하. 다른 직원들도 뭐 좀 가급적 좀 해라. 네. 내가 돈은 못 주지만 하여튼 네. 알아서 해라. 네. 그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신분증이 나쁜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국내 출장이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공항에 가 가지고 네. 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가 그저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은 과거에 못 보던 그런 신분증을 보니까 헤매겠죠. 네. 뭐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이거 봤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서로 막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내가 총영사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 신분증은 총영사도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었네. 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오해라든지 그런 편견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제가 노력을 한 그런 기억도 가지고 그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도 여러 가지 또 흥미있는 우리 협상을 하셨던 결과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짧게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스라엘에서는 협상은 아니고 그건 이제 부탁을 한 건데요. 누가 부탁을 한 겁니까? 제가 부탁을 한 아하. 거예요. 뭐 제가 의뢰 입장에서 제가 부탁을 항상 저는 의뢰 의뢰 입장이었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의뢰 입장이었고요. 그때가 아마 2002년도 8월 정도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스라엘 그 히브루 대학에서 네.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 동포들은 다친 적이 없었어요. 자살폭탄 테러를 네, 해도. 네. 근데 거기서는 3명이 이제 한국인이 자살폭탄 테러를 희생됐군요. 크게 중상을 입었죠. 저기 사망은 아니고 중화상을 입었어요. 중화상을 입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민이라든지 외국인인 경우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테러를 받아가지고 부상을 하게 되면은 국가 비용으로 전부 다 이제 의료비를 다 처리를 합니다. 네. 그런데 불법 치료자는 안 돼요. 그런데 그 3분 중에 한 분이 불법 치료자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20만 불 정도 하는 어마어마한데요. 예, 어마어마하죠. 근데 치료 비용이 그랬다. 치료 비용이 유학생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큰 어려움으로 동포 사회에서 큰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잘 알고 있던 그 내무부 이민국장을 이제 찾아갔어요. 네. 예, 이민국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좀 하소연을 하고 부탁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민국장이 나중에 병원으로 찾아와가지고 그 비자 발급을 해줬는데 비자 발급 일자를 소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 몇 달을 소급을 해가지고 찍어준 거예요. 이분이 불법 체류 상태였는데 불법 체류 상태가 아닌 걸로 해주기 위해 가지고는 직접 그렇게 와서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테러가 발생하기 전으로 돌려준 거죠.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 상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이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가족까지 다 해줬어요. 아니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그런 또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그런 그거는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한국하고의 관계, 관계. 그리고 한국의 이제 상황하고 이스라엘 상황하고
이 두 나라는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 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평소에 계속해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상당히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네. 그리고 제가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해줄 만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네. 결국 아무리 그래도 비자를 소급해 가지고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럼요. 비자 발급해 주는 거는 쉬운 일은 결코 아니고 네. 자신이 이제 이민국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좀 더 전향적으로 네.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네. 이런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저 인도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이스라엘의 이민 정책을 좀 비판을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 전에 오히려 의리인데도 또 불편을 비판을 할 거는 네, 해야죠. 네, 네. 예.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들은 그저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 그저 비자를 잘 안 주는 건 안다. 아하.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그냥 아예 그 이스라엘에서 북바지로 그냥 눌러 있을까봐 그게 이제 겁이 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자국의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와 계신 우리 교민들은 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다. 네. 목사라는 직업은 한국에서 존경을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여기 있는 그거는 더 공부하겠다는 그런 거다. 한국에 가가지고 안정된 자리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남아 있을 이유가 있느냐. 그 두 번째 노동시장 보호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다 우리 한국으로부터 여러 교회로부터 생활 자금을 다 받는다. 받는데 여기 와가지고 노동시장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우리 동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너희가 모든 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난 거니까 이건 너희들 저 비자를 진작 줬어야 되는 그런 건데 안 줘가지고 지금 이런 피해자가 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네.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좀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그런 측면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말씀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또 아주 그 외교관으로서 여러 가지 협상을 잘 해주셨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이 재미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재외동포청을 청장으로서 또 정부 윤석열 정부께서도 굉장한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기본적으로 문턱 낮고 소통하는 재외동포청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재외동포 재단이 이제 정부 중앙행정기관으로 됐으니까 문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소통에 있어가지고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LA 총영사를 할 때 저를 만나겠다고 하는 모든 동포들을 다 만났습니다. 찾아가지고 오시는 분은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다음에 한 번도 그 시간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전달하는 방법은 다 틀렸지만 다 정확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목소리는 제가 총영사로서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됐고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또 직원들이 출근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이 재외동포에 대한 언론 스크랩입니다. 언론 스크랩이라고 하는 것은 재외동포 목소리를 가장 축약적으로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읽어가지고 아침에 회의를 해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문턱 낮고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두 번째로는 동포 사회의 손톱 밑 가시를 빼드리고 실질적인 이익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이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제가 LA 총영사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재외동포청이라고 하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찾아가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가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의 재외동포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 정체성 함양에 대해 가지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재외동포청. 왜냐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재외동포 분들이 가장 희망하는, 열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감안을 해 가지고 재외동포청에서는 정체성 함양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 방안의 이제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차세대에게 가르친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 재외동포들에게 그 따뜻한 울타리가 되는 그런 재외동포청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특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재외동포청, 그분 소외되어 있는 그런 재외동포들에 대해 가지고는 재외동포청이 따뜻하게 보듬고 감싸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재외동포청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문현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문현답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되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가치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경우에는 현장에 가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현장에 가야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LA 총영사를 할 때 그 민원실이 굉장히 오래 민원 소요 시간이 오래 된다라는 거, 2시간 반 평균 기다려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좀 불친절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민원실을 2번씩,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이렇게 가서 가만히 관찰을 하면은 뭐가 문제인지가 나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민원실이 이 2시간 20분 걸리던 것을 20분으로 줄이기도 했고, 불친절하다는 그런 그 평가가 높았는데 민원 만족도가 미국에서 1등으로 해가지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네, 재외동포청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곳이 인천 송도. 예. 네.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시는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사실은 그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재외동포를 위한 그런 기관으로 잘 발전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재외동포, 우리 700만이나 되는 많은 재외동포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또 자랑스러운 재외국민으로서 더욱 더 발전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